이제 130조 보겠습니다. 123조까지 봤고요. 130조. 가운데 있는 건 딱 봤죠. 자, 130조는 이제 무권대리라고 하는 건데, 무권대리는 뭐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조문 자체가 이렇게 돼. 대리권 없는 자, 무권이죠. 근데 대리행위를 한 거죠. 그걸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고 그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해야 본인에게 유효가 됩니다. 근데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본인에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제가 수업할 때 예를 드는 게 있죠. 아버지 갑으로부터 매각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 아들놈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대리행위를 통해서 아버님 땅을 매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아버님이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을 그 후레자식 놈이 홀랑 팔아먹었단 말이죠. 이렇게 대리권이 없이 이런 걸 무권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이 A 토지가 1억짜리 땅인데 이 아들놈이 몰래 갖다 팔아먹긴 하는데 비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에 팔면 이제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맞아 죽죠. 근데 이제 3천만 원 팔지 않고 5억을 받았다 만약에. 그럼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 입장에서는 뭐 잘했다 소리가 나올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인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인정하는 걸 추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걸 추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추후 인정 사고동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 가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 아들놈이 대리인으로 아버지 땅을 팔아먹었을 때 그 계약은 본인인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아버님이 만약에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는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러죠.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건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본인에게 무효가 된다. 뭐 이런 의미가 130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무권들의 행위를 본인이 추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 추인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니까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30조 크게 어렵지 않죠. 어쨌든 무권들의 행위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그걸 규정해 놓은 거예요. 판례 잠깐 볼까요? 무권들의 행위의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불확정한 행위라고 됐죠. 자, 이 불확정한 행위가 무슨 뜻일까? 무권들에게는 본인에게 무효라 그랬어요. 무효.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됩니다. 추인을 하면. 그러니까 요 무효는 무권들의 무효는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무효죠.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무효니까 그런 걸 불확정적 무효 또는 대법원은 이제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도 씁니다.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을 본인이 추인하는 것은 무권 대리인이 저지른 그 유동적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그 효과를, 권리와 의무를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겠다. 나한테 내가 권리를 취득해야 되겠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다. 이때 본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권 대리인이나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땅을 후레자식 놈이 몰래 갖다 팔아먹었을 때 아버님이 추인을 한다. 이때 아들이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판례가. 명확하게 무권 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예요? 단독행위죠. 두 번째, 추인은 우리 대법원에 하면 조문과 관련된 판례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로 하라고 돼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이 을이 아버님 소유 땅하고 토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2개를 팔았는데 아버님이 건물 매매만 추인한다. 땅은 추인 안 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추인하려면 전부를 하라 이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일부만 추인했다. 건물만 추인했다. 땅은 안 하고. 그럴 때는 상대방 동의를 얻어라요. 전부를 추인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지만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했다. 예컨대 대금이 아까 1억짜리를 3천에 팔았다. 아버님이 자식이니까 책임지려고 추인하겠다 그래서 대신 3천은 안 된다. 5천이면 추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변경해서 일부 추인 또는 내용 변경해서 추인했을 때는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이 130조와 관련된 겁니다. 밑에 보세요. 기출지문. 조문보다는 그 판례가 나옵니다. 일부 추인된 무권대행위는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다. X. 좀 전에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동의를 해야 유효가 된다. 그래서 조문 자체가 중요한 게 있고요. 조문 자체가 잘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 조문 관련된 판례가 잘 나오는 게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조문 보면서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추가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일단 132조 이렇게 됩니다. 좀 전에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추인을 할 때 누구한테 추인을 해야 되는가? 누구한테? 다시 한번 그립니다. 값의 땅을 아들놈이 뭐 홀랑 팔아먹었다? 그걸 아버님이 추인하려고 한다? 일단 먼저 언뜻 떠오르는 게 병이죠. 갑이 병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자식 1인이 책임지겠다. 추인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132조에서 꼭 얘한테만 추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을에게도 추인할 수 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심지어 우리 대법원에 하면 갑이 추인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병이 정한테 다시 매각을 했을 때 이 정을 상대방의 승계인이라고 불러요. 상대방의 승계인. 심지어 얘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추인을 할 때 그 상대방이 누구냐?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그 상대인에게 해도 되고 그래서 무상승 이렇게 제가 수업할 때 이제 외우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32조에서 무권 대리인을 추인하거나 본인이 추인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할 때 그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죠. 병을 말하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얘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무상승 그랬죠. 그럼 132조에서도 당연히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구체적으로 무권 대리인, 그 상대방, 그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해놓으면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병에게 하지 않으면 갑이 추인할 때 병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그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놨어요. 여기서 대항은 추인했다고 주장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주장을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갑이 추인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을한테 추인은 한 거예요. 이미 추인을 했기 때문에 갑은 추인하고 난 다음에 거절을 못합니다. 일단 추인이 끝난 거야. 문제는 병이 아직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병에게 추인했다라고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단수해 보면 이렇게 되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이라고 되죠. 그 사실이 뭐예요?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했다는 사실을 그 뜻이죠. 그걸 알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32조 이렇게 이해하시자. 무권 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할 때는 꼭 상대방에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조문은 딱 그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지는 않고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갑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이때는 갑은 상대방에게는 대항을 못한다. 추인했다고 주장을 못한다. 그 다음 단서를 보면 그러나 상대방이 그 추인 사실을 알았을 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을에게 추인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을에게 추인했다는 것을 병이 모르고 있으면 병에게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조문을 확인한 다음에 이 조문이 어떤 의미인가 밑에 봅니다. 추인은 반드시 대리에게 직접 상대방 좀 전에 말씀 병에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왜?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상대방에게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병에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즉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추인한 경우,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라고 예를 들어놨죠. 이게 잘 나오죠. 지문이. 갑이 병이 아니라 을에게 추인을 했을 때 그때는 상대방이 본인이 이렇게 추인을 했다라는 사실 그걸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는 추인 효과를 주장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예를 들어놨습니다. 본인 갑이 무권 대리 을에게 추인을 했어. 아들아 잘했다 이렇게. 근데 상대방이 그걸 몰라. 그럼 상대방에게는 추인 효과가 아직 없어. 따라서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철회할 수 있다. 기출지문은 어떻게 나오죠? 무권 대리행위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있지. 무상성. 이렇게. 이런 의미로 132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3조. 자, 본인이 추인을 했어. 무권 대리인이 1월 10일 날 무권 대리 행위를 했어. 그런데 갑이 이거를 1월 30일 날 추인을 했어. 그럼 이 1월 10일 날 을이 저지른 이 무권 대리 행위가 언제부터 갑에게 유효가 되느냐? 계약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고 돼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추인한 때부터가 아닙니다. 계약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날 추인했다 하더라도 이 을병 계약은 계약 당시부터 유효였던 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갑이 30일 날 추인을 하기 전에 정하고 이미 계약을 한 상태야. 1월 20일. 정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후에 을이 1억짜리를 5억에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어. 갑이. 갑은 이미 정한테 2억에 팔았는데 을은 5억을 받았네. 그러니까 갑은 그 사실 알고 나서 추인을 하고 싶대요. 추인을 해버렸어요. 그럼 갑정 간의 계약은 1월 20일 날 한 건데 갑병 간의 계약은 을병이 계약을 한 요 날짜에 한 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정액에 불이익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갑이 1월 30일 날 추인을 했을 때 이 계약은 10일부터 갑에게 유효가 돼요. 다시 말해서 갑은 을을 대리인으로 해서 병하고 1월 10일 날 계약을 체결한 것도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갑이 저한테 이렇게 부동산을 매각을 함으로써 이 정과 병이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제3자 권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해놨어요. 자, 여기서 이 제3자가 누구냐? 첫째, 본인과 거래한 자입니다. 본인과 거래한 자, 정. 두 번째, 본인이 추인을 하기 전에 거래한 자예요. 본인이 추인을 하기 전에 거래한 자. 세 번째, 등기까지 갖춘 자여야 돼요. 만약에 정이 갑하고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갑이 추인을 하기 전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정이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결과자로 병하고 정은 매수인의 지위로서 평등하단 말이죠. 먼저 등기한 자가 우선하게 돼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정이 단순히 갑하고 갑이 추인을 하기 전에 계약만 한 상태였다면 그 후에 갑이 추인을 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정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란 것밖에 추궁을 못합니다. 따라서 갑이 추인을 했을 때 정이 보호를 받으려면 제3자 권리 하지 못한다 그랬을까? 정이 보호되는 사람이에요. 보호를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본인 거래한 자, 추인 전에 거래한 자,
등기까지 갖춘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33조의 의미가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해서 요구가 된다. 1월 10일 날 무권 대리가 있었고 30일 날 추인하게 되면 10일부터 요구가 된다. 그런데 추인하기 전에 갑이 정한테 팔아먹었다. 그럼 병하고 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정을 보호하려고 제3자 권리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을 둔 거예요. 여기서 이 제3자란 이 세 가지. 본인이 추인을 하기 전에 본인과 거래한 자로서 등기까지 갖춘 자. 이게 제3자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추인한 때부터 이렇게 생긴다. X. 계약 시에 소급하여 이렇게 생긴다. 소급표 잊지 마세요. 그럼 이 131조는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을 하거나 그럼 유효가 되고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돼요. 근데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본인한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병이 갑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병의 입장에서는 갑한테 아니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추인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법에서 당신한테 추인하고 또는 추인 거절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추인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자, 우리 민법에서 뭐 민법도 마찬가지고 법에서는 최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독촉의 최고, 독촉의 힘의 최고가 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갚아라 빨리, 이게 독촉, 이게 최고예요. 또 하나가 지금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두 가지 최고가 있는데 이 131조 최고는 물어보는 최고입니다. 뭐라고 되는지 보겠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 무권 대리죠.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다. 무권 대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들놈이 팔아먹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권 없이 아들놈이 대리인으로서 팔아먹었다 이러죠. 무권들이. 그때 상대방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 이런 게 어느 정도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냥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 보름 뭐 이렇게 2주 이렇게 본인에게 당연히 본인에게죠.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추인할지 그 답을 물어볼 수 있다. 이게 최고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거, 이 상대방 선악을 구별하고 있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병이 을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병이 몰랐든 알았든 최고할 수 있습니다. 선악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어요. 조문이 그렇게 돼. 그냥 상대방이라고 해놨으니까. 두 번째, 본인에게 최고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본인이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여기서 바른 이제 발송을 말합니다. 본인 확답은 발신주의입니다. 기간 내 병이 확답을 받는 도달이 아니고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이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특히 굵게 되어 있는 거 떡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출제하거나 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다와 추정한다가 나올 때는 항상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최고권은 조문을 통해서 조문 자체가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버지 갑으로부터 매각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 아들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대리행위를 통해서 아버지 갑의 땅을 병에게 매각을 했을 때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답답한 상대방은 본인 또는 무권 대리인에게 아니라 본인에게 확답을 물어볼 수 있다. 근데 본인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그래서 기출지문이 보세요. 그 뻔해요. 이렇게 본인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 또는 무권 대리인에게 안 되죠. 못 되네. 얘한테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하는 것을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이건가? 또 이렇게 됐네.
이건가? 이건가? 그렇군요. 요 추인한 것으로 보네요. 아니, 틀렸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네요. 그 다음에 요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기출질문에서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조는 철회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방의 철회권. 이거는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갑소유 A 토지가 1억짜리인데 을이 5억에 팔아먹었어요. 그럼 갑한테는 이익이지만 얘는 1억짜리 5억에 샀으니까 불만이 생길 수 있죠. 비싸게 샀으니까. 그럴 때를 들어서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철회.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상대방의 권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최고권하고 철회권하고. 대리권 없는 자 을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1억짜리를 5억에 팔았으니까 본인은 추인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익이니까. 상대방 손해니까 철회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는 철회하려면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럼 결국 본인이 먼저 추인을 해버리면 철회 못한단 말이지. 그런데 아까 갑이 을에게 추인했을 때는 병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봤었죠? 네, 그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고 또 하나 기억할까요? 본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에게도 철회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최고는 본인에게만 했죠.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최고는 상대방이 선의였냐 악의였냐를 묻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철회는요. 상대방이 알았을 때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회는 상대방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는 걸 몰랐을 때만 할 수 있구나. 선의인 경우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이. 그래서 134조도 정확하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추인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알았을 때는 철회 못한다. 그러니까 악의의 병은 철회권이 없다. 맨날 이렇게 나오죠.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알았다면 철회 못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무권 내려와서 추인권이라든가 상대방의 최고권이라든가 철회권 이렇게 조문이 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35조는요.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 책임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땅을 3천에 팔아먹은 경우 3천에 5억에 팔아먹었다면 아버님이 기분 좋게 추인을 하겠지만 3천에 팔아먹었어요. 물론 이때도 추인하려는 아버님이 있을 수 있죠. 자식 일이니 책임을 져야 되겠다요. 그런데 추인을 안 하는 마음이 나 이거 절대로 인정 못하겠다. 만약에 본인이 무권대리행의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이 무권대리행은 갑에게는 무효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병은 갑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을이 책임을 지도록 특별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게 135조가 됩니다. 135조. 저 제목 자체가 뭐야? 상대방 병에 대한 을의 책임. 이렇게. 그죠?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 책임. 이렇게 되죠. 자, 요건을 잘 보세요. 다른 자,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라고 돼 있죠. 무슨 뜻이에요? 무권 대리인이고 이런 뜻이에요. 무권 대리인이고. 대리권을 증명했다면 유권 대리겠지. 대리권을 증명 못했어요. 무권 대리고. 추인도 받지 못해서 즉 추인을 거절했어. 그럼 갑은 더 이상 책임을 안 져. 그럴 때 을은 병의 선택에 따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병의 선택. 을 자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땅을 넘겨주거나 손해를 배상해라. 이게 을의 책임이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 자 을이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병이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면 과실 적용하지 않는다니까 책임이 없다죠. 그럼 결국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이 2항에서 상대방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돼요. 선의면서 무과실. 또 하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 을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라면 역시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을에게 책임이 생기려면 을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5조에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요건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뽑아내 봅니다. 무권 대리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이고 추인을 거절했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되고 무권 대리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되고 행위 능력자여야 되고 일단 조문에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 추가되는 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 추가가 됩니다. 일단 조문만 가지고 무권 대리인 책임을 딱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35조 조문 확인했고요. 이제 그 밑에 내용들 쭉 설명을 드린 것들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까요?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이 더 이상 책임질 여지가 없다. 본인이 더 이상 책임질 여지가 없다라는 게 이거죠.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 숨겨져 있는 거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고 이렇게. 근데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죠. 상대방을 왜 보호해요? 선이 무과실이기 때문에. 예, 그럴 때 무권 대리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자, 뭐 2번, 3번, 4번, 5번 다 설명드린 거고 기출지문을 봅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이 추인받지 못했을 때 그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조문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 선택에 따라라고 돼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책임져라 이렇게 되고요. 무권대리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이 없으니까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뽑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여기 기출문 마지막 또 보면 계약을 맺은 자가 제한 능력자래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을이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래요. 그럼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단 말이죠. 근데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조문을 정확하게 135조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되는지를 기출지문과 자꾸 비교해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136조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136조의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조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단독행위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 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바로 무권 대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의 대리권이 없는 행위.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 이게 뭐예요? 이게 무권 대리 행위죠. 근데 그 행위가 계약이 아니라 단독 행위일 뿐입니다. 여기에 동의를 해주거나 상대방이 너 대리권이 없지 않냐를 다투지 않았을 때 이때 전 6조니까 136조에서 말하는 전 6조는 130조부터 135조가 되겠죠. 6개.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5까지 이렇게 되겠죠. 전 6조. 그거를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건 조문을 빌려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130조부터 135조를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거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놈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한테도 갖다 이렇게 돼요. 이 136조가 조문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문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볼게요. 136조 말하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했습니다. 자,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자,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이 병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 해제나 취소 사유가 있어요. 이때 이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이 갑이에요. 갑.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해제권이나 취소권이 없어요. 자,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는 을은 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없다. 그런 대리권이 없다. 이 머릿속에 딱 생각하시고 그 다음 그 해제할 권한이 없는 을이 이 을이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해제권이 없는 을이 해제했으니까 이게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해제한다 이게. 그런데 해제는 단독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독행위 무권 대리가 되는 거고요. 병한테 했으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을이 병에게 계약을 해지한다 그랬을 때 병이 야, 너 해제권 없잖아. 뭐는 헛소리야. 이렇게 다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 해제권 없잖아, 인마. 해제는 갑이 해야지. 왜 네가 네 맘대로 해. 너 해제권 갑부터 받았어? 안 받았잖아. 그래버리면 끝이야. 그런데 병이 알았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건 알았다. 알았다. 또는 너 대리권 없잖아. 이걸 다투지 않았어. 그럴 때는 마치 협의 무권대리로 처리해서 본인이 이 을의 해제를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고, 병은 갑에게 을이 해제한 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장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을이 해제권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병이 계약을 해제할 때 갑에게 해제한다라고 해야 돼요. 을은 해제권이 없기 때문에 병이 을에게 해제할 때 그 병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어요. 얘는. 따라서 병이 만약에 을에게 해제한다라고 말을 했다면 을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당신의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본인 갑에게 하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병이 을에게 계약을 해제한다 그랬더니 을이 그냥 알았다 그래요. 알았다. 동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알았다 정도 의미입니다. 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병이 을에게 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면요. 을은 병한테 나한테 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해제 의사표시를 수용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을이 알았다. 그러면 얘하고 똑같단 말이죠. 역시 협의 무권대리와 관련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 그게 136조입니다. 이런 의미로 136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정리해 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해제권 같은 거. 그런데 그런 해제 권한이 없어. 그런데 그 을이 병에게 계약을 해제했어. 이때 병이 오케이, 알았다라고 하거나 너 대리권 없지 않냐를 다투지 않았다면 계약의 무권대리와 마찬가지로 추인 거절 따위를 적용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게 4번까지 내용이죠. 5번은 병이 을에게 한 거야. 을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병이 계약을 해제할 때 을에게 했을 때 을은 그걸 수령할 권한도 없더라. 근데 병이 을에게 계약을 해제한다 그랬더니 을이 알았다 그래버렸다. 그럴 때도 똑같이 협의 무권대리로 처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136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에 대해서 무권대리인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하는 경우와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하는 경우, 요 두 가지 그거를 따로 이렇게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6조는 거의 잘 조문 자체는 안 나오니까 요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5조부터 나오는 게 이 표현대리라는 게 나오죠. 표현대리. 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요. 무권대리인데 본인에게 유효가 되어버려요. 무권대리인데 본인에게 유효한 게 표현대리예요. 아니 무권대리인데 왜 본인에게 유효가 되지? 자,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요건이요. 무권대리인데 상대방 병이요.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어야 돼요. 선의무과실. 근데 이 선의무과실이 표현대리 조문에서 정당한 이유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당한 이유. 조금 이따 확인할 거예요. 어쨌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고, 두 번째, 이 갑을 비난할 만한, 갑이 뭔가 책임질 만한 짓을 한단 말이죠. 갑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그런 게 있다. 그럴 때 갑이 책임져라. 이게 표현들이에요. 협의의 무권들이 아까 봤던 거 130조에서 봤던 건 아버님 땅을 아들놈이 몰래 갖다 팔아먹었으니까 아버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죠. 이럴 땐 그냥 협의의 무권들이에요. 그런데 표현대리는 이 본인에게 뭔가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있더란 말이죠.
그 사유를 3개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 민법에. 그 중에 하나가 125조가 되는 거죠. 125조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자에 대하여라고 되고 제3자가 누구냐? 상대방입니다. 병. 타인에게라고 돼 있고 이제 이거는 무권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권을 수여했다가 끝나는 게 수여함을 표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여함을 표시가 어떤 의미 조금 더 보고 그 표시한 자가 누구냐? 이게 본인이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병에게 표시했다 이런 뜻이죠. 갑이 병에게 표시한 거야. 뭘 표시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걸 표시한 거야. 근데 여기에 어떤 게 숨어 있냐면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했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실제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수여한 것처럼. 그게 수여함을 표시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125조는 갑이 병에게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한 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 문장은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는데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한 갑은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거죠. 그 표시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을과 병사의 계약에 대하여 갑 너는 책임을 져라 말이지. 갑 네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여한 것처럼 병한테 표시를 했다면 병은 당연히 철석같이 대리권을 줬다고 믿었을 거 아니냐. 선의 무과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럼 단서에 뭐라고 됐어요? 제3자가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준 것처럼 병에게 표시를 했고 따라서 병은 을을 철석같이 대리인이라고 믿었고 선의 무과실. 그 다음에 을과 병사의 대리행위가 있단 말이지. 그럼 갑 너는 마치 유권대리처럼 책임을 져라. 그게 125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표현대리라는 것은 대리권 없는 자의 무권대리 행위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겉모습, 그걸 외관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겉모습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거나 좀 전에 본 것처럼 수여함을 표시했거나 본인과 관련성이 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건 말합니다. 대표적인 지금 이건 이제 조금 이따 126조인데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소유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럼 을은 이 담보로 돈을 빌릴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권한이 있는 거야, 을이. 그런데 을이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버렸어요. 매각을 해버렸어요. 이게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책임질 만한 행동을 했거나 뭔가 본인과 연관성이 있거나 이럴 때 무권대리지만 책임을 지는 걸 표현대리를 한다 이렇게 되죠. 자, 특히 4번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 아까 뭐라 그랬죠?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을 준 것처럼 표시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의 표시란 조문 다시 한번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토지 매각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갑의 토지를 매각했을 때 갑이 이런 사실을 이미 알면서도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다면 병은 대리권 줬나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수요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판례 보세요.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갑이 병한테 나 얘한테 대리권 줬다. 이렇게 대리인, 대리권이란 말을 굳이 명시적으로 안 해도 돼요. 을에게 갑의 대리권이 있다라고 추측하여 단정 지을 만한 직함, 대리점, 이런 거, 그 직함, 명칭 등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이나 묵인만 하더라도 대리권 수여 표시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판례가.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0, 이건 이제 좀 해석한 거고요. 126조 권한 너무 편들이. 아까 예를 들었던 게 하나 있죠. 대출을 받으라고 돈을 빌렸는데,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어른 당연히 값을 땅을 가지고 대출만 받아오면 되죠, 담보대출. 그런데 매각을 해버렸네? 그럼 어른 담보대출 권한이 있었는데 그 권한을 넘었죠. 이거죠.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제3자가 나왔네. 이게 누구예요? 아까 봤죠? 상대방을 말합니다. 근데 이 제3자,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 권한이 뭐냐? 기본 권한, 금정 차용 권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매각 권한을 말하는 거, 매각 권한. 매각할 권한. 을은 매각할 권한이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되어 있죠. 즉 병이 을에게 매각 권한이 없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담보대출을 받아오라고 땅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줬는데 이 인감증명서에 부동산 거래용이라고 써서 줬어요. 부동산 거래용. 갑이. 이 부동산 거래는 담보대출 받는 것도 거래고 파는 것도 거래란 말이죠. 근데 갑은 을에게 담보대출을 받아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인감증명서에 갑이 담보대출용이라고 하지 않았고 부동산 거래용이라고 써준 거예요. 멍청하게 갑이. 그러면 그 인감증명을 본 병은 을에게 매각권, 거래는 건 매각을 포함하니까 상식적으로 사회 통념상 그러니까 매각권은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본인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게 126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본 권한에 해당되는 것들이 판례가 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부 간의 일상가사 되니까 부부는 일상적인 일, 가사, 가족을 해서 물건을 사거나 뭘 빌리거나 이런 것들 그걸 기본 권한으로 해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또 복대리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 등기 신청하라고 서류를 줬더니 매각을 한 경우도 될 수 있고 이미 소멸한 대리권을 넘는 대리가 있을 때 권한 넘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사자도 마치 심부름권도 기본 권한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의 재산을 팔아먹었을 때 그 대표자가 기본 권한이 될 수 있는가? 안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지금 기출지문 확인하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기본 강의를 좀 들으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126조에서 조심하셔야 될 건 이 권한 여기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거 구별하실 수 있어요. 여기 권한에 해당이 되어야 권한을 넘은 표현대가 성립하고요. 이 권한에 해당되지 않으면 권한 넘은 표현대가 성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확인했던 이 대표자 같은 지위는 기본 권한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116조고요.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29조가 마지막. 129조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라고 되어 있죠. 조문 봅니다. 대리권을 소멸했어. 선이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대. 그리고 다음사가 말해서 제3자가 과실로 인해서 그 사실이 뭐예요?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하지 않았다고 뭐예요? 대항할 수 있다죠. 자, 그러면 이 조문도 우리 민법이 125조, 126조, 129조를 통일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거지같이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수의한 A투지 매각 대리권을 철회했어요. 대리권을 철회했으니까 을은 더 이상 대리권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을이 매각을 했어요. 매각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그 후에 매각을 했어요. 소멸 후에 무권 대리죠. 그런데 병은 을의 매각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몰라. 그럼 그 모르는 병에게는 을은 매각 대리권 소멸했다, 무권 대리다 이렇게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갑이 책임을 지라는 거야. 또 만약에 을이 선이긴 선인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뭐죠? 알 수 있었을 경우죠. 그럴 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 요 첫 번째 문장의 선의의 제3자는 선의 무과실의 제3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 129조가 됩니다. 자, 정리.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매각을 했다. 매각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매각을 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을의 매각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다. 그러면 갑은 책임져라. 129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현들이 3개에 관한 조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137조는 무효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였냐 하는 거예요. 계약이 유효가 되게 한 요건들을 쭉 본 거예요. 자, 근데 137조는 자, 계약이 무효야. 계약이 무효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뽑아가지고 조문을 만들었는데 131조는 이렇게 있어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 전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그 토지거래 유효요건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기 전 토지매매는 무효예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 매매했어요. 건물. 갑과 을이. 물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질 않았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토지거래는 무효예요. 근데 건물거래 허가구역에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매매는 유효인 거예요. 이렇게. 결국 토지 건물 일괄 매매 중에서 토지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일부 무효예요. 일부. 이때 당연히 이 일부만 무효로 할지 전부를 무효로 할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137조에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한다. 원칙. 아이고.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 다음 단 무효 부분 토지가 없더라도 나머지만 가지고 법률행위, 즉 건물만이라도 계약을 했을 것,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것, 추측을 하는 거죠. 이 추측하는 것을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라고 합니다. 갑과 을이 토지는 매매하지 않았다. 뭐 임대차 같은 걸 했을 수도 있다. 건물만 해도 매매를 했을 것 같아. 그런 판단이 들 때는 나머지 건물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게 137조입니다. 자, 이해는 이렇게 하시고 137조 거의 조문만 나와요. 이렇게 일부분이 무효일 때 원칙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려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출제를 해버려요. 그럼 틀린 거죠. 원칙은 전부가 무효잖아요. 이렇게 130조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요 137조를 일부 무효의 법리 이렇게 불러요. 판례가 137조를 일부 무효의 법리 이렇게 불러요. 자, 일부 무효의 법리란 일부분이 무효일 때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일부 무효,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입니다. 그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37조입니다.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 틀렸죠. 그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갑과 을이 무효 부분인 토지 매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 매매만이라도 했을까라고 추측을 해봤더니 그랬을 것 같아. 이걸 뭐라 한다고요? 가상적 의사. 여기서 제3자가 봤을 때라고 했는데요. 이 제3자는 궁극적으로 법원을 말합니다. 법원. 그럴 때는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 것 같은 경우에는 건물 매매 계약만 유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됐죠? 여기 이제 137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